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내일 아침은 정말 단단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옵니다. 이 서울 최강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는데요. 오늘 전국에 한방눈까지 내리면서 진짜 겨울이구나 싶었습니다. 올겨울 유독 추운 건 아닌데 내일처럼 갑자기 추워지는 한파가 자주 찾아온다는데요. 사실 오늘 출근길은 별로 안 추웠거든요. 퇴근길은 다르다고 합니다. 김태욱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 많이 추워졌죠? 네, 낮부터 내린 눈은 지금은 그친 상태인데요. 낮에는 기온이 영상이었는데 지금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5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퇴근하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낮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눈이 내리자 시민들은 중무장을 하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좀 추워져서 약간 감기 걸릴까 걱정되긴 하는데 이제 좀 겨울다워서 좋은 것 같아요. 반면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적당히 날씨가 추워야지 이렇게 추면은 가기 바빠요. 밤부터 뚝뚝 떨어지는 기온은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갑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15도로 더 낮아집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추위입니다. 기상청은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남하하면서 이런 추운 날씨가 다음 주 초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후 9시 기준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도 발표됐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12월은 찬 대륙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겠고, 많은 눈도 걱정입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도는 길이 얼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려 내일까지 최대 10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새 눈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고 위기경보 수준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반갑지 않은 겨울 손님이 8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겨울 황사인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경보가 내려질 만큼 최악의 황사였습니다. 외출하실 땐 마스크 꼭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서울 하늘이 누런 장막을 쳐놓은 듯 뿌였습니다.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건물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미세먼지가 많고 앞이 보이지가 않아. 딴 때는 올라가면 아주 훤히 그냥 다 그냥 보였는데 오늘은 이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봄의 불청객 황사가 때 아닌 12월에 관측된 건 8년 만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과 강원, 전북 일대에선 황사 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됐는데 올 들어 처음입니다. 주차된 차들도 흙먼지를 뒤집었었습니다. 잠시 동안 주차한 차량 앞유리를 이렇게 흰 장갑으로 한번 닦아보면 보시는 것처럼 흙먼지가 묻어나옵니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야외 활동 자제와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목이 좀 칼칼하고 좀 미세먼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도 좀 뿌옇고 공기가 좀 아주 탁한 걸 느꼈어요. 현재 세계 공기질을 나타내는 인터넷 사이트. 중국 대부분의 지역과 한반도 중부, 경상남도 부근이 붉게 표시돼 공기질이 나쁜 걸로 표시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에는 몽골과 중국 북부 지역 토양이 얼어 황사가 덜하고 봄에 땅이 녹으면서 잘게 부서져 황사가 생깁니다. 하지만 기후온난화 여파로 황사는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올 환경이 됐습니다. 현재 발원지의 그 환경을 보면 연평균 온도가 조금씩 상승하는 중에 있고 보통 이제 눈이 좀 덮여야 되는데 눈이 좀 안 덮인 것도 좀 있긴 하거든요. 이번 황사는 강추위를 몰고 올 북서풍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부터 차차 옅어지겠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정치권으로 갑니다. 사법 리스크로 운신의 폭이 좁아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외 여론전으로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충청권을 방문해선 우리 사회에 공포감이 젖어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충남 천안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수사를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요즘
말하기가 무섭다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내가 혹시 이 얘기하다가 잡혀가는 거 아닐까? 내가 혹시 이 얘기했다가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닐까? 지난 10월 말 대구 매천시장 화재 현장 방문 이후 한 달여 만에 현장 행보를 재개한 건데 조여오는 검찰 수사와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장외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이 대표는 또 민주주의가 몇 달 사이에 후퇴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아무도 모르게 공포감이 젖어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서는 초부자 감세를 주장하는 여당 탓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지금 정부가 가진 이 힘을 오로지 다수 약자들은 죽거나 말거나 힘세고 많이 가진 초대기업 슈퍼 리치들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쳐야 되겠죠? 천안 일정을 마친 이 대표는 대전에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당원들과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일 세종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저녁에는 충북에서 당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는데요. 당분간 매주 지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규입니다. 민주당 사법 리스크가 하나 더 있죠. 검찰이 어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인데요. 이번 주 내 검찰은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보낼 계획입니다. 자, 그 체포동의안 통과시키자니 동료 의원이 눈에 밟히고 부결시키자니 따가운 여론이 부담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로 넘어온 첫 번째 의원 체포동의안, 특히 민주당 고민이 깊다는데요. 성혜란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각종 인허가와 인사청탁을 돕는 대가로 뇌물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은 어제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인데다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도 있어 국회 표결을 거쳐 체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15일까지 국회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법원에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 전달된 상황.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에 보고되면 최대 72시간 안에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노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이 적시한 청탁 내용과 저의 의정활동 사이에는 어떠한 업무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소 압수한 현금 3억 원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노 의원은 이 현금이 2014년 부친상과 2017년 장모상, 2020년 1월 출판기념회 때 받은 돈이라고 해명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현금을 묶은 띠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 의원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노 의원은 현금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와 전혀 관련 없다며 검찰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상 비밀까지도 불법 누설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노 의원은 내일 반박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김철중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이제 검찰이 노웅래 민주당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먼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이제 처리가 돼야 하는 거예요. 이제 곧 보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이 오면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바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하고요. 해당 기간 내에 못한다면 다음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모레 예정된 본회의 전에 국회로 보낸다면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에 표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민주당과 노 의원은 이번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하던데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민주당은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논평을 내고 노 의원이 성실하게 수사를 받아왔고 의정활동 중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노 의원 역시 검찰 압수수색 때부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거대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획수사다, 공작수사다 규정합니다. 이거는 야당 의원 탄압의 신호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5천만 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는 영장이 청구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다 보니 단지 정치 탄압으로만 보기에는 어렵다는 얘기도 민주당 일각에서 나옵니다. 자,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이 고민인 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바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 때문입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넘어온 시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고 가정했을 때요.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시키고 이 대표만 부결시킨다면 당내에서 계파 갈등이 폭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 의원과 이 대표를 연이어 부결시킨다면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이든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셈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부담이라면 민주당은 그 지도부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이번 체포동의안 관련해서요. 네, 어제 지도부 사이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영장을 또 당사자인 본인께서 검토를 좀 하시고 의견을 좀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내면 거기에 따라 다시 좀 더 저희들이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재로서는 당론으로 찬성 반대를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이다 보니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이든 부결이든 처리할 수 있는데요.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3번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는데 모두 가결됐습니다. 3명 모두 국회 표결 이후 실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기명,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알리지 않고 투표를 하는 거라서 더 예측이 힘들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김 기자 보기엔. 네, 일단 당 지도부는 부결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무기명 투표이다 보니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1대 국회 사례처럼 제 식구 감싸기보다는 방탄국회 이미지를 피하려고 찬성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 초선 의원은 차라리 스스로 탈당하거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게 옳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노 의원은 오늘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결백을 호소했는데요. 내일 기자회견과 모레 의원총회에서도 해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원내 관계자는 결국 노 의원이 얼마만큼 해명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철중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노 전 실장은 공무원이 사망한 사실을 서훈 전 안보실장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대면 보고한 인물입니다. 내일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소환됩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 건 오늘 오전. 지난 9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입니다. 노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서 전 실장 등과 함께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의를 기점으로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에서 피살 관련 첩보들이 삭제됐고 이후 월북몰이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 전 실장과 서 전 실장은 회의 직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건 발생과 초기 조사 결과를 최초로 대면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관계장관 회의 내용과 함께 각 부처에 어떤 지시가 내려갔는지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 어떤 보고를 했고 지시를 받았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노 전 실장은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남북관계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검찰은 내일 오전 10시 이 사건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 전 원장은 어젯밤 SNS를 통해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 공개를 바란다며 출석 전 언론 앞에 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여야 갈등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예산안으로도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특위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반쪽짜리 국정조사라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예산안이 통과되면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야3당은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 복귀하지 않는 건 국정조사 방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방위적인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사전 논의조차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국정조사를 방해하겠다라는 국민의힘의 의지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아주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일정과 증인 채택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단독으로라도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야3당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유가족 협의회도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조특위위원들은 더 이상의 쇼를 멈추고 조속히 특위로 원대 복귀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특위위원직에서 전원 사퇴한 국민의힘은 선 예산안 후 국정조사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치 공세로 그냥 책임 뒤집어 씌우기라든지 이런 프레이밍으로 갈 것인지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라는 여야 합의를 지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협상 과정을 보며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연말 특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형기가 5개월 남은 자신과 15년 남은 이 전 대통령이 함께 거론되는 것이 불쾌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김 전 지사가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복권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자신을 둘러싼 사면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전했습니다. 내년 5월 출소 예정인 김 전 지사가 형기가 15년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자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김 전 지사의 입장을 전한 기동민 의원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면 명실상부하게 대범하게 사면 복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선거권을 그대로 제한하는 복권 없는 사면은 김 전 지사에게 무의미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 지도부도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김 전 지사 복권을 요구했습니다. 정치인 사면에 복권을 제외하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랍니다.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가 이 대표의 경쟁자로 부상할 것을 우려해 친명 지도부가 복권 요구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당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표는 아직까지 김 전 지사의 사면 복권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문재인 케어로 재정이 파탄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포퓰리즘이라면서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국민들 의료비 부담 낮추겠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인 게 문재인 케어죠. 노동개혁에 이어서 지속가능한 윤석열표 건강보험 개혁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해 재정이 파탄났다며 폐기를 공식화한 겁니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지급 기준을 강화해 재원 낭비와 누수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MRI나 초음파 검사 등이 남용되고 외국인 피부양자, 국외 영주권자가 혜택을 보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아낀 돈은 의료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입니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발표한 권고안을 토대로 노동시장 개혁안도 조속히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를 연 단위로 확대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설정하고 파업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개혁과제 추진을 두고 야당은 계약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대해 의료복지 후퇴가 건강보험 정상화냐며 전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로 국민 의료 지원을 폐기한다니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반면 늘어나는 복지도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아이를 낳으면 1년 동안 소득재산 관계없이 매달 70만 원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후년부터는 월 100만 원으로 더 오릅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는 가정보육 시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가령 내년에 0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50만 원의 보육료를 제외한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내년 기준 부모급여 지급 대상인 영유아는 총 32만 3천 명. 부모급여 신설에 따른 내년도 예산 규모는 약 2조 3,600억 원입니다.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00곳씩 늘리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시간제 보육이란 부모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보육시설에 1시간당 1,000원을 내고 잠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영유아기계, 두터운 양육 지원을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질을 한층 더 끌어올려 초기 양육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건데 반응은 엇갈립니다. 출산하고 싶은 계획은 있는데 금전적으로 불안정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분들한테는 뭔가 출산 후에 지원금을 주는 게 출산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기 때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점점 솔직히 계속 더 많이 들어갈 일이 생기면 생겼지. 출산율 반등 못지않게 낳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망하는 길도 참패도 둘 다 안 좋은 건데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뭉치느냐 분열하느냐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엇갈린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먼저 뭉쳐야 한다는 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람들이 떠난다는 표현은 제가 보기엔 사실이 아닌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더 잘 돕고 있죠. 친명 친문의 구분이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내년에 이제 총선 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분열했을 때 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당내의 자북이나 분열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외면을 하거든요. 자, 여든 야든 주류는 저런 논리를 피죠. 이 분열하면 참패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뭉치면 망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거나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범죄를 했다면 단일대우를 지키는 게 민주당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 이렇게 당이 동원되는 거는 안 된다. 김 의원은 당 대변인이나 의원들이 나서서 정치적으로 옹호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라면서 거리 두기를 강조했습니다. 참 상황이 쉽지 않네요. 뭉쳐도 안 되고 흩어져서도 안 되고. 네,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요, 오늘 천안의 한 시장을 방문했는데요. 국가가 지금은 혹시 나를 때리지 않을까, 혹시 나를 꼬집지 않을까, 혹시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존재가 돼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막아주셔야 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외부의 탄압에 맞서서 내부는 뭉쳐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외침이 통할지 궁금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윤심과의 거리 당대표 선거 앞두고 요즘 이 부쩍 자주 등장하네요. 저 윤심. 맞습니다. 당권 주자마다요. 윤석열 대통령, 윤심과의 거리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바로 이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유승민은 안 된다라는 게 진짜 윤심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인지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아직도 정치 보복을 하는 거라면 저는 그런 정치는 정말 좀 속 좁고 너무 째째한 정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경선 때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핵관을 겨냥해서 충성을 못해서 난리다. 굉장히 유치한 이야기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윤핵관이자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권성동 의원은 과도하고 악의적이라며 유 전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지난 4월에 이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출마 선언하고 당선인께 전화를 드렸고 당선인께서 선배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윤심은 민심일 거다. 권성동 의원은 윤심 마케팅 등 수단 방법을 다 쓰고도 경선에서 패배하지 않았냐면서 남 탓을 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뭐 윤심과의 거리만 따지면 권성동 의원이 가장 가까운 축이겠네요. 그런데 윤심과 가까워 보이는 당권 주자 또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저하고는 자주 만나기도 하고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여당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서 대통령하고 서로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의견을 듣기도 하고. 어제 김 의원은 부산에 내려가서 또 한 명의 윤핵관이죠. 장제원 의원과의 협업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당권 주자들도 있겠죠? 네, 이른바 중간지대에는요. 안철수, 윤상현 의원이 있는데요. 안 의원은 오늘 윤심 파는 분들은 총선 승리 적임자가 아니라고 실토하는 것이라면서도 자신을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이라고 표현했고요. 윤상현 의원은 본인을 이 제 목소리 내는 친윤이라고 소개하면서 대통령한테 부담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대표 선거에서 윤심과의 거리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긴 하지만 여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후보가 민심, 당심을 모두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BTS의 맏형 진이 오늘 입대했습니다. 조용히 입대하겠다면서 팬들에게 훈련소 방문 자제를 요청했었는데요. 진의 바람대로 입대 현장은 차분했고 대신 전 세계 팬들이 온라인으로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조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신병교육대 앞. 네, 진님, 저희 2년 동안 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군대에서 몸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돌아와 주세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동네 주민으로 붐볐습니다. 부대 주변엔 진의 입소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연천군청과 경찰, 육군은 공동 종합 상황실을 설치하고 어제부터 주변 불법 노점상과 주차를 단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상됐던 수백, 수천 팬들은 없었습니다. 멀찌감치 서 있는 팬들 수십 명이 전부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배웅을 자제해달라는 소속사의 요청에 팬들 대부분이 따른 겁니다. 저는 11시 반에 밟힐 거 예상하고 왔습니다. 마지막 순간이기도 하고 솔직히 한 명쯤은 그래도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 탈 없이 와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외국에서 온 일부 팬들의 열성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2 days ago, we fly from Hong Kong. We booked a hotel in Dongdaemun and came last night, and we love him so much. 입소 종료 시간이 임박하자 검정색 차량이 줄지어 들어갔습니다. BTS 멤버 모두가 진의 입대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현장 방문을 자제한 팬들은 하루 종일 온라인상에 건강하게 돌아와달라는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전 세계 팬들도 많이 보고 싶을 거다, 건강하게 다시 완전체로 만나자 등 응원의 글을 남겼습니다. 진은 오늘 입소한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 훈련을 받고 자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전역 예정일은 2024년 6월 12일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경기도의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SNS에 올린 글이 큰 논란입니다. 환자를 2시간 만에 보내버렸다는 등 믿기 힘든 표현이 가득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대학병원 간호사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환자를 약물로 싹 다 재워버리고 싶다거나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 사진과 함께 2시간 만에 하늘로 보내버렸다며 죽음을 조롱합니다.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가 딸꾹질을 멈추지 않자 인공호흡기를 잠깐만 떼도 목숨을 잃을 것이라며 위협도 서슴지 않습니다. 가방에 많은 주사약과 의약품을 담아 밖으로 빼돌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인물이 일하는 곳으로 지목된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업윤리 위반은 물론 의약품 반출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병원 내에서든 아니면 간호협회든 윤리위원회 같은 거를 좀 소집해서라도 강한 징계를 해야지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중환자실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나 환자 보호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최근 미국에서도 간호사 4명이 환자들을 험담하는 모습을 SNS에 올렸다 해고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양양에서 제작된 지 61년 된 산불 예방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숨졌습니다. 지자체가 민간업체에서 임대한 헬기였는데요. 이런 헬기들 사용한 지 수십 년 된 낡은 기종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부품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안전은 뒤로 밀린 임대 헬기 실태를 다시 간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기가 산불 예방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리를 맴돌더니 추락합니다. 일대는 폭발음과 시꺼먼 연기에 휩싸입니다. 양양에서 일어난 헬기 추락 사고로 탑승자 5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한 번 터지고 마는 게 아니라 아주 크게 5, 6구 연기가 치솟아가지고 근처에 접근조차 하기 어려웠어요. 지난달 헬기가 추락한 현장에는 지금도 잿더미와 헬기 파편이 널려 있는데요. 사고 사망자를 추모하려고 누군가 가져다 놓은 꽃과 소주병도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사고 헬기는 속초시와 고성군, 양양군이 공동으로 민간업체에서 빌린 헬기. 헬기를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하게 좀 고려되는 사항은 뭐예요? 아무래도 비용도 보게 되겠고요. 전체적인 걸 다 확인해야겠죠. 임차 헬기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간업체 헬기 정보를 확인한 뒤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가격이나 기종, 속도 같은 기본적 요구사항이 맞으면 계약이 이뤄집니다. 헬기 연령이나 점검 이력 같은 안전 관련 정보는 제시되지 않습니다. 물을 많이 담수할 수 있는 헬기를 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하고 있고. 산불 진화용 대형 헬기 수요가 커지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 헬기 확보가 우선이다 보니 안전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국 지자체 임차 헬기 74대의 평균 기령은 35.7년. 40년 넘은 헬기도 31대나 됩니다. 정비만 제때하면 수십 년씩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단종된 기종은 부품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종된 헬기 같은 경우에는 부품도 수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최초 설계를 하고 개발된 이후 한 30년 정도 되면 관련 부품 생산이 중단이 되죠. 이제 안전에 더 취약한 거는 맞죠. 부품을 못 구하면 중고 헬기 부품을 재가공해 쓰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자체의 헬기 운용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시간 계약을 한다 이러면 그 해에 산불이 적게 나고 50시간만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50시간은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고 이제 무조건 띄워요. 비행 시간이 증가를 하다 보면 사고율도 당연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난 2016년 이후 지자체 임차 헬기 추락 사고는 7건으로 1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 일기 정부 조달 과정에 안전성 평가 요소가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입니다. 취업한 지 2주밖에 안 된 20대 여성이 40대 과장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수도권 농협 지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처분도 석연치 않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가 채널A의 취재가 시작되자 정식 재판을 요청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늦은 밤 인도를 서성대는 40대 남성. 편의점에서 20대 여성이 나오자 다가갑니다. CCTV 영상에서는 남성이 여성 어깨를 감싼 모습도 보입니다. 잠시 뒤 여성은 남성 손을 뿌리치고 택시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여성은 수도권 지역 농협 신입사원, 남성은 과장이었습니다. 여성의 악몽은 입사한 지 2주 만인 지난 7월 시작됐습니다. 회식을 하자는 과장 말에 음식점에 갔는데 과장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부서 사람들끼리 다 같이 하는 자리인 줄 알고 참석을 했는데 과장님 혼자서 안에 혼자 앉아 있었고, 과장은 만취한 여성을 차량 뒷좌석에 태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기도 했는데 회사 생활을 계속 정상적으로 해나가고 싶었어서 조용히 물들려고 했었어요. 이후에도 술자리 요구는 이어졌고 이를 거부하자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업무인데도 작은 실수라도 하면은 많이 혼내고, 견디다 못해 석 달 만에 나간 술자리에서 또 신체 접촉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어깨 동무를 하고 몸을 놔주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계속 대리 불러드릴 테니까 집에 가시라고 말을 했는데, 과장은 다음 날 여성이 출근하지 않자 다른 직원과 함께 여성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제지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이틀 만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한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정식 재판에 세울 기회가 사라진 겁니다. 채널A 취재가 시작되자 검찰은 초범인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면서도 정식 재판을 요청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과장은 채널A의 해명 요청에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인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 적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려 500억 달러, 65조 원 적자가 예상되는데요. 경기 둔화로 수출은 줄고 원자재 값 상승으로 수입액은 늘고 우리 경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수출이 흔들리는 건 버팀목인 반도체 부진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전 세계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면서 SK하이닉스는 4분기 적자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드는 중소기업들은 더 힘듭니다. 발주량들이 심각히 지금 줄어든 상황이라 지금 매출도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많이 좀 매출이 줄 것 같아요. 수출은 줄어드는데 수입액은 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이어지면서 원유와 가스, 석탄의 합계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배 가까운 규모인 1,800억 달러를 넘어선 상황. 이렇게 쌓인 올해 무역 적자가 이미 474억 달러를 넘어서며 500억 달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 적자의 규모는 종전 최대였던 1996년의 2배를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상황이 내년에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기가 위축되고요.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년보다 4% 내외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방역 완화가 쪼그라든 대중 수출을 원상 복귀시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무역을 언급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급형 경제로 가는 것이고, 기존에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던 품목의 상당 부분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수출 지원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며 수출 되살리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채권 투자는 전문가들이나 한다는 건 이제 옛말입니다. 주식보다 안전하고 예적금보단 이 금리가 높은 채권 투자에 개인들 자금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사고 팔기도 많이 손쉬워졌다는데요. 하지만 원금 보장이 안 되는 만큼 주의도 필요합니다. 강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식보다 예적금을 선호하는 30대 박경희 씨는 지난 5월 채권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투자한 채권은 한국전력이 발행한 연 5.99%짜리 한전채를 비롯해 캐피탈채, 국채 등 총 2,700만 원어치입니다. 갖고 있으면 일정 기간마다 이자가 들어오거나 만기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예적금과 성향이 비슷하지 않나 싶어서요. 올해 들어 이달 9일까지 개인 투자자 채권 순매수 규모는 19조 7,327억 원, 작년 같은 기간의 4배에 달합니다. 채권 금리가 상승한 데다 최근 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연 4%대 후반으로 내리면서 수익률 좋고 안정적인 채권이 주목받는 겁니다. 어제 사흘 만에 100억 원어치가 모두 팔린 만기 1년짜리 현대커머셜 채권의 경우 액면가 10,000원짜리의 매매 가격은 9,631원. 만기 때 원금 10,000원과 연이자를 받는데 은행 정기예금으로 환산하면 연 6.44% 수익률입니다. 만기 전에 채권값이 오르면 팔 수도 있습니다. 요즘엔 증권사 앱에서 1,000원 단위로 투자할 수 있어 접근성도 높아진 상황. 전문가들은 회사가 부도나면 원금을 날릴 수 있으니 잘 아는 우량 회사에 분산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기준금리가 인상하는 시기에는 이제 만기를 일정하게 분산하시고 그다음에 투자 시기를 분할해서 하시는 방식을 2년 안쪽에 있는 우량신용 등급의 회사채, 그다음에 장기 국채 이렇게 편입하시는 게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에 방점을 두라는 조언입니다. 채널A 뉴스 강유연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한 중국은 갑자기 병원을 찾는 발열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감기약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데요. 유럽과 미국에서도 항생제 부족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의 발원지 중국 후베이성 우한. 병원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이 끝이 없습니다. 감기 기운과 발열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수도 베이징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봉쇄 일변도의 방역 조치를 최근 완화한 중국은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와 유전자 증폭 PCR 검사 건수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지만 발열 환자, 독감 유사 사례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징시 방역당국이 어제 밝힌 하루 발열 환자는 22,000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6배가 늘었습니다. 现在我身边也有很多朋友都已经感冒了，发烧的症状出现的比较多了。我本人也是了。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발열 환자 급증 현상은 감기약과 해열제 사재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의약품 원료 공급처인 중국 내에서 약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에서도 해열제나 감기약 등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호흡기 질환 감염제가 크게 늘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기초의약품 수급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는 문제 등이 겹쳐진 결과입니다. Ultimately, the manufacturers can't keep up with the demand for it, so then they're not able to supply it to the wholesalers, who are then in turn not able to send it out to the pharmacies. 프랑스 보건당국은 올겨울 어린이용 항생제 아목시실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권고했고 영국도 약국을 대상으로 항생제 공급 제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괜찮을까요?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일부 약국에서는 이미 감기약 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제용 감기약에 주로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약국. 약사가 해열 진통제로 널리 복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재고를 파악합니다. 공급 가능한 물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제용으로 들어오는 규격이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재고가 다 지금 0으로 되어 있고요. 품귀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 일부 약국은 처방전을 받아온 환자를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해열 진통제를 좀 처방을 유도를 하는 공지사항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처방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찾으시는 환자분들은 많으신데 여전히 공급은 안 되고 그래서 좀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는 최근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가격을 2배 가까이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설비를 늘리는 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겨울철 재유행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8만 명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코로나 봉쇄 해제로 감기약 품귀 사태까지 더해져 제약업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내에 허가된 아세트아미노펜 원료 중 중국산은 80%에 달합니다. 중국이나 인도의 의약품 원료가 국산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편이에요. 저렴한 원료를 제쳐두고 값비싼 국산을 이용할 유인책이 없어요. 식약처는 업체에 공문을 보내 원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생산에 차질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약업체들은 재고를 미리 확보하고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등 당장 문제는 없다면서도 중국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영국은 지금 때 아닌 폭설과 한파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예년 평균 기온이 0도인데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에너지난입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폭설에 5도가도 못하는 차량을 미끄러진 다른 차가 그대로 들이받고 뒤따라오던 차도 연이어 추돌합니다. 커다란 2층 버스도 눈길에 갇히고 승객들이 내려 버스를 밉니다. 영국 전역에 어제부터 내린 폭설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BBC 등 영국 언론은 어제 오늘 적설량이 약 15cm라고 보도했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차들이 눈에 갇혀 사람들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활주로에 폭설이 쌓이며 항공기 300여 편이 잇따라 결항됐습니다. 발이 묶인 여행객들은 공항 바닥에 누워 대기했습니다. 예년 최저 기온이 0도였던 스코틀랜드 에버딘셔 지역은 영하 15.8도까지 내려가는 등 한파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폭설에 멈춰선 기차는 강추위로 전기마저 끊겼습니다. 빙판 위에서 놀던 아이 3명이 호수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We are deeply saddened by the death of 3 boys who were rescued by our firefighters yesterday here at the lake in Solihull.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영국은 요크셔 지역 석탄 발전소 2기의 비상 가동까지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프랑스 등지에서 해저 전력선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지만 올겨울 전기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러시아, 중국에 이어 미국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실전 배치를 앞뒀는데요. 북한과 일본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력을 곽정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미군 전략폭격기 B-52H에서 떨어져 나간 흰색 미사일. 잠시 뒤 불꽃을 내뿜으며 급가속합니다. 미 공군이 공중발사 신속 대응무기 에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발사 직후 음속의 5배가 넘는 초음속에 도달해 예정된 비행 경로대로 날아가 목표 지점에서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로우는 마하 5에서 마하 8의 속도로 최대 사거리 1,600km입니다. B-52H, B-1B 등 장거리 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마하 5는 시속 약 6,200km의 속도로 시속 800km인 기존 순항 미사일이 미 공군기지가 있는 오키나와에서 북한 평양까지 1시간 45분이 걸리던 거리를 약 13분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극초음속 상태에서도 궤도를 자유자재로 변경해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시험 발사 성공으로 미국은 세계에서 3번째로 내년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를 앞두게 됐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개발에 성공한 러시아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전장을 2차례 타격했고 중국은 항모 킬러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17의 실전 배치를 마쳤습니다. 북한마저 시험 발사를 거듭하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현 탄도탄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까다로운데요.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합작투어 개발했지만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미국과 손잡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착수한다며 군비 증강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테슬라의 CEO이자 트위터까지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세계 1위 부자 자리를 내줬습니다. 머스크의 잇따른 돌발 행동이 부메랑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make some noise for the richest man in the world. 테슬라와 트위터 CEO 일론 머스크의 깜짝 등장에 관객들은 환호 대신 야유를 보냅니다. 머스크가 손을 흔들며 호응을 유도해보지만 야유는 계속됩니다. It sounds like some of them people you fired are in the audience. 예상 밖 야유와 냉대는 최근 인수한 트위터 직원 대량 해고와 머스크의 돌발 행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그제와 어제 SNS에 올린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최고 의료 고문에 대한 비난 메시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달 말 퇴임하는 방역사령탑이 마치 바이든 대통령을 현혹시킨 것처럼 표현한 합성 사진을 올려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These attacks, these personal attacks that we have been seeing are dangerous. They are disgusting and they are divorced from reality. 이런 가운데 미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세계 1위 보호자리마저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 회장에게 내줬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위해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시장 악화로 인해 테슬라 기업 가치가 1년 새 58% 가까이 떨어진 결과입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한방눈에 한파가 겹치면서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북 북부 지역에는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내릴 텐데요. 강원과 수도권의 눈은 밤사이 잦아들겠지만 일부 서쪽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찬바람의 기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맹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황사의 농도는 내일 찬바람과 함께 서서히 약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전은 영하 9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영하 3도, 광주는 2도가 예상됩니다.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올해도 서해안과 중부지방에는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도 추운데 하늘까지 뿌연 우울한 하루였습니다. 겨울 황사가 8년 만에 찾아왔다죠. 국회도 답답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진화법 통과 이후 8년 만에 이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8년 세월 나가진 못하더라도 후퇴는 하지 말아야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황사 정치에 숨막히는 민생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